네. 제일 좀 먼저 축하할 일. 네네. 망고쌤 구독자 4만 명. 축하드립니다. 네네. 1만, 2만, 3만, 4만. 어쨌든 책이 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또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은 노답이다. 대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썼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대책이 없는 건지, 좋은 쪽으로 대책이 없는 건지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써놨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다 말할 수도 있고,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사회적 현상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썼죠. 그게 사회적 현상이고, 그게 감정을 넣는 애들이 이상한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가서 정원호 서울시장이 뭐 거의 되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거의. 왕의 선택을 받았죠. 왕의 남자. 그런 것도 자네가 있고, 여론조사 보면은 뭐 지금 뭐 거의 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별로 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정책은 보니까 좀 약간 좀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민주당 원래 스탠스가 좀 그런 스탠스가 아니니까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일단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세금이나 이런 걸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을 지금 거의 반협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원호 서울시장도 공약과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전반적으로 민주당 스탠스가 이제 규제 일변도인데 과연 이 재개발 재건축을 과연 활성화시킬까, 저는 그것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또 이제 보니까 내용 중에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게 구청한테 좀 이거 위임하겠다고 많이 그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만 교수님은? 뭐 어떻게든 서울집은 오를 건데 그 개발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던 거를 포대가리 하지 않을까,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신통은 착착으로 바꾸고, 문제는 눈물모아인데 모아를 눈물모아로 바꿀 거냐, 모아타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좋아하는 게 있고, 네. 정원호 씨가 되면 좋아할 게 있는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통이라든지 모아를 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민감도심 복합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노후계획도시는 안 하려고 끝까지 발악을 했거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데 이제 그런 쪽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복이나 노후계획도시는 그 민주당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허락을 안 해주면 법을 못 만드는 거니까, 허락해준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밀지 않을까. 결국에는 개발을 안 하지는 못할 건데 임대를 많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들의 스타일대로 독일처럼 또는 뭐 싱가포르처럼 임대주택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다 국유화해가지고 주택시장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깔려있잖아요. 저 근저에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정책인데 매번 바뀔 때 사실 그 고양시도 보면은 이제 마스코트가 고양이로 했었다가 그게 이제 그죠, 구청장인가 그게 바뀌니까 이게 다 싹 그게 고양시가 원래 고양이니까 이게 그런 거를 다 옛날 거를 다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권에 따라서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름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모아타운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치적 지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 시장이나 이제 전 대통령의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를 다 그냥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이제 새롭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또 계속 바뀌니까 참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정책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고, 이게 또 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때 그게 다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다 원래 하기로 했던 거 다 해제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봤을 때도 이게 정권이 바뀌나 서울시장이 바뀌냐에 따라서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좀 심각한 것 같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또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 것 같아요. 원래 그건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되면 네. 이전에 있던 걸 지우는 게 1번인데, 제 생각은 이제 좀 다른 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는 47% 재개발을 해제했고, 뭐 이명박하고 오세훈 1기 때 43만 호 지정해 놓은 거를 13만 호로 다 없애버리고 13만 호만 남겼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게 13만 호 되는데, 그 43만 호를 해제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15년이 지나서 지금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해제 막 하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거죠, 사실 길게 보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공급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은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은 그게 박수 칠 일이 아닌 건데, 길게 보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서울 집값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올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량이 부족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물량이 진짜 절망적인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거죠. 집값을 올린 게
다주택자다.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일반 국민들에게 그 막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씌우는 거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원인 자체를 사람들이 전부 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올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면 다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책이 다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거의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다 선동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결국에는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전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월세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원룸 월세도 한 거의 100만 원이 넘었다는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힘들어지는 건 이제 청년층이나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이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걱정하는 게 이거죠. 네. 정비 사업을 네.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거나 이제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네. 사실 정비 사업이라는 게 좀 싼 가격으로 돈을 사놓고 이게 잘 되면 네. 아파트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쵸. 막 청약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거잖아요.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건 거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 구역을 거의 남발해놨는데 안 좋게 표현하면 엄청 많이 지정해놨잖아요. 이 지정해놓은 게 해제되면 어떡하냐.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해제의 추억 어떡할 거냐. 신통 모아. 그래 신통하고 모아는 어떡할 거냐. 그 신통은 그래도 그나마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모아타운 같은 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많이 들어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제한 이유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제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는 방식이 많이 달랐어. 방식이 그때는 관에서 지정을 해줬어. 여기야 구역이야. 니네가 동의서 받아서 와봐. 그러니까 이런 거였고 지금은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해주세요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싼 데도 나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30%만 하면은 해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출구 전략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통 서울에 18억 안 하는 데가 없잖아. 그렇죠. 웬만한 데는. 웬만한 데한테 18억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 원가가 막 6억. 7억 이 정도 많아봐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대비 훨씬 비싸니까 되는 거야. 그리고 필정적으로 옛날에 상가라든지 건물 있는 사람이 반대했는데 지금은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부자였죠. 요즘에는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 사실 그러니까 상가보다 아파트가 더 좋잖아요. 쿠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새벽 배송이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가 사람들도 웬만하면 동의를 하는 거야.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이게 진행이 그거를 만약에 강제로 해제됐다? 근데 해제도 법적으로 요건이 있잖아요. 30% 동의받아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동의를 할까 과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략적으로 이게 많이 지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걱정을 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의외로 해제는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름만 바꿀 것 같다. 그만도 정원호의 뭐 이렇게 착착 눈물 모아 이렇게 바꿀 눈물 것 모아. 같다. 서지원 내 눈물 모아. 그죠. 모아타운인데 잘 안 돼가지고 눈물 모아로 바꿀 것 같다. 근데 공공에 대한 기여를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공공재개발 같은 느낌으로 하겠죠.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니 저도 되게 공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만큼 이렇게 해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또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꺼졌을 때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그때 이제 하우스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워낙 또 세입자들의 갈등도 있고 하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거보다는 조금 해제는 좀 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워낙 이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100년 대계, 10년 대계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또 이름도 뭐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지금 아직 서울시장이 또 누가 될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좀 도박하는 애들이 기다려야 돼요. 찍은 거잖아. 도박하는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도박하는 애들이 찍는 거.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는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서 그거 가져갈 확률이 높긴 한데, 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스탠스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규제 일변도다 보니까 그 정원 시장이 아무리 그 재개발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과연 그 민주당 내에서 그게 가능할지 저는 좀 그것도 좀 의구심이 들긴 한다는 얘기예요. 네, 워낙 맞습니다. 반대가 하니까. 디렉토리 자체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공임대를 폭을 되게 많이 늘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올려주는 거에 반을 임대로 내놔라.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 임대 꼭 주택이 아니어도 괜찮다. 뭐 돈으로도 줘라. 뭐 공공 기부 체납을 많이 해라. 공원 같은 거. 근데 사실 공원 해놓은 기부 체납이면 자기 앞마당이나 얼마나 뭐 좋아. 그렇게는, 근데 이제
뭐 물리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좋은 데다가 막 30%씩 무조건 줘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런 거는 여전히 좀 잘못된 것 같긴 한 게 그 요번에 그 잠실중구 5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임대 아파트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네. 한강뷰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만약에 재개발 측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더 이제 강요하게 되면은 좀 이제 재개발의 좀 활력도는 많이 확실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도 망구쌤 의견에 되게 동감하는 것 같아요.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부 다 그걸- 해지되진 않을 것 같다. 법을 바꿔버렸잖아. 이제 그 임대를 먼저 추첨하고 관리처분. 그 다음에 네, 조합원 맞아요. 추첨하라고. 임대가 먼저다. 그렇죠. 예, 임대가 먼저죠. 사업하는 주체보다 임대가 먼저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땅인데 그쵸. 다른 사람들은 먼저. 근데 그거는 그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 그 문제가 많죠. 사실 그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임대 넣는 거에 대해서 그 소셜믹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약간 좀 정치성을 좀 더 좀 자유주의나 좀 약간 이쪽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자체도.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옛날에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해 주택 정책이나 그 교육 정책은 뭔가 정치인이 시장이 또는 교육감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결정 못하게 그리고 무슨 기구를 만들어갖고 민간기구 전문가들 진짜 교수나 오래 연구한 사람들 좌파 우파 말고 오래 연구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실무. 그 사람들이 오케이 안 하면은 못하게 만들어야지. 최진군 대표님 영상에서도 주식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주식을 법을 만들고 맞아요. 부동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부동산 법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은 아예 정책에 참여를 마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주택을 해봐야지 이게 꼭대기에서 이게 쫙 보이거든요, 사실.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못 봐요. 넓게 못 보거든요. 그쵸. 넓게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거 좁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주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주택을 해보고 사고 팔고 해본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정책도 굉장히 더 합리적으로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가대표 감독을 이제 뭐 그때 말이 많잖아.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월드컵 16강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거 거랑 똑같은 아니겠습니까? 거예요. 그 동네 애를 감독을 앉아놓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이게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네. 그런 말을 하는데도 네.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음.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얘기해 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저 말이 진짜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잘 관심도 모르니까 없고. 관심도 없는 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네. 월세가 자꾸 올라가고 전세가 네, 네, 올라가니까 그래도 조금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은 좀 있어. 맞아. 이게 뭐지? 근데 이런 맞아, 게 맞아.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야. 옛날에는 틀딱이라 그랬고 요즘에는 뭐 그 영포티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뭔가 맹목적인 이런 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데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주택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 통근 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아 그래요? 이게 주요 선진국들 중에 통근 거리가 제일 통근의 시간을 제일 많이 보이는 나라잖아.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도 서울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아 그래서 뉴스 공장이 잘 되는구나. 그렇지, 이제 그거 들어야 되니까. 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라디오 그거 들으면서 가니까? 들어야 되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지. 열동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 최근에 그것도 있지 않으세요? 그 보유세 관련해서도 네. 그 보유세가 이제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뭐 현저히 낮다는 이제 통계를 했는데 그 실제로는 그게 싱가포르나 이런 데보다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그 자료 보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게 훨씬 높은데 실효세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는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유세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얼핏 들었던 얘기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보유세가 뭐 1%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는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공제를 해서 거기서 또 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그 세율만 보고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현저히 높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선동하거나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게 현저히 낮잖아요. 양도세가 우리나라처럼 막 과도하지 않고 또 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도세가 실제로 그 집을 사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뭐 사고 팔 때마다 계속 양도세로 깎이는 나라가 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양도세 중과 82.5%를 때리는 나라가 과연 어딨냐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보유세만 뭐 일반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그 세금 또 뜯어가려고. 그게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고 이 세 단계가 주로 이게 있잖아. 네. 이 세 단계에서 각각 발생하는 세금을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걸 다 비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양도세가 되게 높으면 보유세가 낮고 네. 보유세가 높으면 양도세가 낮은데 양도세 제일 높은 데 갖고 우리 양도세 너무 낮다. 그렇죠. 하기사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82.4%를 나왔냐는 85%. 네, 맞아요. 없죠. 국가께 아니면 네. 부동산 전체가 국가께 아니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에 보유세도 제일 높은 데다가 갖다가 또 비교하는 거예요. 각 나라별 사례별로. 그리고 취득세도 이제 뭐 싱가포르 같은 데도 18%막 이런다. 근데 외국인만 그런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유세 이야기 계속 하는데 미국은 그게 이제 세금을 걷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보유세는 그 동네의 인프라를 위해서 쓰는 거야. 완전히 100%. 그냥 보유세를.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이제 오래 써야 될 돈이 있잖아요. 네. 써야 될 돈이 있으면 근데 집이 많아. 네, 네. 그러면 세금이 보유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세를 낮춰주는 거죠. 근데 주세가 잘 안 거쳐. 그러면 주세가 잘 안 거치면 주택에 대해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쓸 돈을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요거는 집값을 때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세금을 하니까 이 자체가 발상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려. 이거부터 근본적인 게 이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잘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자체가 공급을 안 한 거랑 한국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고 국채를 찍은 거랑 이것 때문에 집이 오르는 건데 아니 집을 뭐 우리가 지어요? 아파트를 우리가 지어요? 개인이? 그렇죠. 대표님이 맞아요. 졌어? 맞아요. 나도 안 졌어. 맞아요. 호랭이가 졌어? 안 졌잖아. 그 집을 짓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돈 찍는 것도 우리가 아닌데 그 책임을 집을 사는 사람한테 매기고. 미국은 또 그 보유세를 취득가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주마다 달라. 그러니까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취득가로 하면은 그나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시지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버리면 보유세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미국은 네. 세금 낸 거 있잖아요. 보유세 낸 거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안 해줘요. 우리는 뭐 해주냐? 취득세 낸 거 공제 하나도 안 해줘. 그러니까 취득세 낸 건 이제 양도세 할 때는 되는데, 이제 재산세나 이런 거는 사실. 아니.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는 안 되죠. 보유세를 공제를 해줘요. 소득에서 낸 거를 공제를 해주고.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랬잖아. 세부담 상환율 150%, 200% 그러잖아요. 작년에 1,000만 원 냈는데 이번에 3,000이 나왔어. 그럼 150%면 1,500만 원까지만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은 그게 1%나 2%야. 굉장히 낮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완전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그쵸. 그래서 이 선동을 하는 거지. 이게 이 정도면은 집을 뺏어가는 거다. 이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인지를 하고 사니까 감안을 하고 사는데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집값이 올라면 더 내야 되는 거. 집값이 오르거나 했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3천만 원의 개포주공을 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쵸. 그리고 그 세금 낸 거는 나중에 소득에서 많이 공제해 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집을 뺏어갈 목적으로 팔게 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도세도 맨 마지막에 팔았을 때만 양도세를 내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도세를 만약에 있어도 차익이 있어도 또 다른 걸 사면 또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처분해서 했을 때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죠. 이게 합리적이지. 근데 이게 생각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이 왜 오르냐. 이게 정부가 잘못해서 오르는 거야. 그렇죠. 공급을 안 했고. 정부가 그다음에, 잘못해서 그런 거고 돈을 찍으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의 잘못이냐 이거지. 근데 이 개인의 아니죠. 잘못으로 치부를 하니까 그 치부를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야. 그게 정책 방향인 거야. 맞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후진국도 안 맞아요. 하는 이 맞아요. 미개한 수준인 거야. 이게. 맞아요. 계속 근데 갈라치기 사람들이 하고 그걸 있어. 다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문재인 때 갭 투자한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 거는 일부 있다 생각해. 나도 인정해. 인정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할 완전 수 없어. 실거주장 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토지 거래 허가. 세상에 집 사는데 허가를 받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죠? 이게 나는 너무 근데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선동행위 당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모든 거를 이제부터 주택 공급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또 뭐 집 산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다 뭐 하면서 집은 안 지으면서 밥은 먹으라 그러는데 화장실은 가지 말라 그러는 똑같은 거지. 저는 집값을 이렇게 막 SNS에 이렇게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마시고,
환율 잡을 방법이나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환율. 지금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넘은 거 아시죠? 환율도. 지금 환율 자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1,400원 되면 뭐 나라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1350원. 근데 지금 1,500원이 넘어도 진짜 뭐 다 찍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인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환율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네.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거야. 적폐인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어딜 그리 아니 근데 지금 환율도 되게 심각한 게 지금 그 환율 자꾸 오르면 그거 아세요? 요새 그거 알아요? 요새 그 저기 보면은 제가 어제 쓰레기 봉투를 사러 다 떨어져 갔는데 네. 없어. 없어요. 안 편의점. 팔아요. 네. 안 팔아요. 한 네다섯 군데 갔거든요. 편의점? 진짜 왜 안 없어. 팔아요?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나부터. 그 비닐루가 진짜. 없어갖고. 와. 쓰레기 봉투. 원료가. 없어가지고 오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또 사재기하고 사재기 했으니까 사재기? 누가 사재기 하는 거야? 지금 다 뭐 사재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 쓰레기 봉투도. 비닐봉투 사는 사람도 적폐네. 아니,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닐봉투를 못 만드는 게 문제인데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집을 안 짓는 게 문제인데 집을 사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쓰레기를 못 나오게 때려잡아야 되겠네. 그렇지. 쓰레기 내는 사람들이 적폐인 쓰레기 거지. 내면은 맞아요. 이렇게 내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거 지금 미개한 수준이라니까. 소비 안 되면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이제 공급 안 될 거예요. 이런 거 다 안 되죠. 안 돼요, 아니 이런 와중에도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신기할 뿐이야. 그냥 나는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이 살았나. 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진 거를 이 국민들의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맞아요. 한계에 온 거지 이제. 한계에 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점점 이렇게. 옛날 사람들 이제 지쳤거든. 이제 어른들도 나이 힘들고 이제 뭐 그 대중교통도 이제 그 2시간만 무료로 네.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노인들. 노인들 맞아요. 그것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제 자기는 피크 타임에 때 정치인들은 은퇴하고도 관용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가 보지.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을 낼 때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자문을 받는데요. 거기 전문가들한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 받은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킨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합리적이죠. 엄청 느리대요. 느린데 한번 정하면은 그치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자문 받는 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법칙 좋죠. 만들어가지고 텔레그램 방 만들어가서 20명 동의해 빨리 하고 너 동의 하고 법을 내잖아. 맞아요. 이게 뭐 임대차 3법도 그래. 그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국민의 삶에. 근데 그거를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어. 맞아요. 아니 이게 미개한 수준인 거야. 자꾸 막 구멍이 막 숭숭숭숭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막 소송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 거야. 심지어 그 전문가들도 아니고 비전문가들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천을 받으려면은 네. 다주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집은 또 임대료를 올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무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문제제기를 하는 하고. 거예요. 그치.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몰라.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 빼고 네. 집을 안 짓거나 돈이 많아지면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집을 네가 사니까 오르는 거야. 이런 거지. 네가 화장실을 왜 찾고 가는 거야? 화장실 미어 넘치는데.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그러는데 밥을 먹지 마. 이런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교육 정책이라든지 그 주택 공급 정책은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누가 들어와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이재명. 그러니까 서울이 자꾸 오른다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고. 그것도 보면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다 지시하잖아요. 맞아. 마치 본인이 뭐 전지전능한 것처럼. 김정은 같이. 김정은처럼 그 보셨죠 방송? 교복. 어. 금리대. 어. 뭐 다 하는 거죠. 비싸? 야 은행 금리? 이러는 거. 맞아.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최고 있는 그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막 이거 지시하고 저거 지시하고 마치 지가 막 전지전능. 그게 북한에서 김정은이 하는 건 뭐가 다르냐. 그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두제로? 어떤 거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 두자로 독재라 그런가요? 독재? 독재자? 아 그런 겁니까? 그리고 김정은 막 거북이 양식장 가서 막 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금붕어 키우는 거 보고 막 수산시장 가서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깸감 막. 그러면서 뭐 지시하면 막 이렇게 받아 적잖아요. 근데 뭘 알아 걔가 뭘 아냐고. 근데 그거를 마치 전지전능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거기에 또 박수 치고 있는 국민들 보면은 진짜 개탄스럽다. 이게 개탄스럽다. 사회나 시장은 매우 복잡한 건데. 그럼요. 단순하지도 네, 않잖아. 그럼요. 복잡한 건데 네. 그거를 순식간에 부시부식간에 막 뭐 만들어서 적용하고 이러는 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전문가는 맞아? 그 전문가들도 자기 보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안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아니죠. 아니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전문가보다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전두환 때는 사실은 그 경제 전문가를 딱 당신이 경제 대통령입니다 하고 아예 맡기든지 그것도 경제인.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이거는 뭐 자기가 다 전문가야. 뭐든 뭐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다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냐고 할 역할이냐 하는 거죠. 진짜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너무 신나요, 사실. 왜요? 너무 좋아. 왜? 네. 망가지고 있는 게. 좋아. 망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아. 큰 기회가 올 것 같아? 큰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가려고? 아니, 한번 진짜. 아니 이미 셋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니, 한번 진짜 그래요? 한번 뒤지게 한번 고생 한번 해봐야지. 근데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안 바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고생 한번 해봐야죠. 한번. 아니, 전 신나요, 요새. 그래서. 집값은 더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서민들 못 사요. 이제 임대아파트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근데 임대아파트도 그러려고 없어요. 하는 임대아파트도 지으려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임대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임대아파트가 그쵸. 그러나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월세 이제 내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자기 수입의 이제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는 거예요. 그린벨트 밀어가지고 이제 산에다 지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쉽진 않겠지. 아 근데 1년도 뭐- 안 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 네. 1년도 안 됐지. 한 5년 나 된 거 아니었어? 한 4년 된 줄 알았습니다. 나도. 와. 속전속결로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망가지고 빠르게 있어요. 예상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네. 뿌뿌. 예상 다 했는데도 뭐 별다른 거 달라지는 건 없더라. 달라지는 거 없잖아. 더 심해지고 있죠. 음. 예,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카 있잖아. 사이드 카가 아래 위로 다 발동이 돼도 국민들은 다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주식 더 떨어져도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그 다 지금 빠져 있어. 국가에서 주식 리딩방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네요. 2030들이 요새 비투를 이렇게 많이 한대요, 사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이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왜냐면 경험도 많이 없어가지고 2030들이 주식이 요번에 이제 화랑 오르는 거 보고 그냥 다 이제 뛰어들었다가 비투로 요번에 또 다 청산됐다는 얘기도 있고 요번에 사이드카 관련됐을 때 좀 이렇게 많이 청산됐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이런 것 같아요. 거잖아요. 그 주식을 내가 100만 원치 샀어. 네. 그러면 이제 주택은 집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 근데 주식은 이게 있으면 주식 담보 대출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3배까지 가능하다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가 엄청 크고 신용장고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이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그랬으면 지금 얼마나 너무 자산 간의 격차가 이게 뭐 이게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은 정말 이런 거죠. 하이닉스가 왜 100만 원이냐. 말도 안 돼. 종이 쪼가리가 왜 100만 원이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힘드니까 하이닉스를 다 정부에서 매입해가지고 대단히 국민들에게 나눠줘라. 기본으로 민생 팍팍팍. 하이닉스 팍팍팍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말을 하고 맞아, 있는 거랑 맞아. 똑같은 거야 맞아.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좋대 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보유세를 뜯어가지고 나눠줘. 막 이렇게 팔게 만들어. 그러면 80만 원 떨어질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이게.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이닉스를 샀는데 그 자본 이득이 있었으니까 적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러면은 또 그 자기가 본인이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니까 그럼요. 물어보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또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원래. 근데 이런 교육들을 이제 이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도 제대로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경제 교육이나 금융 교육을. 근데 학교에서도 맨날 그 세월호나 틀어주고 있고 그잖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요새 그 세월호나 그다음에 계속 뭐 5.18 주의시키고 있고 계속 남녀 갈라치기만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그래서 어린애들이 더 남자들이 더 반발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그 돈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뭐 이런 거를 오늘인가 이게 잠깐 봤거든요. 영상하는 거를. 근데 정부에서 돈을 지출하는 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그냥 정책지원금으로 1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걸로 돈을 잘
푼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그 누구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깔 때 그때 뭐 김대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왜 하냐고. 차라리 나눠주라고 그거를 경부고속도로 깔 돈을 중공업에 투자할 돈을 그냥 분배해라 이 얘기였거든요. 분배해라.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10년 후, 20년, 30년 후 먹거리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중화학을 되게 키웠잖아요. 중공업을 박정희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돈을 잘 쓰는 거지. 그러니까 뉴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누즈베트의 뉴딜 정책도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돈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는 게 돈을 이게 잘 푸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15만 원, 20만 원 사실 받아서 얼마나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효과가 반짝이는 거지. 그게 뭐 영구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솔직히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세금이 있으면은 서울을 되게 경쟁력 있는 도시로 해서 이번에 또 워낙 그 외국인 관광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재원을 쓰던가. 정비 사업에 쓰던가. 정비 사업에 쓰던. 왜냐면은 지금 정비 사업도 하나의 그 큰 관광 산업의 목적이 되는 게 강남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허름한 집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 진짜 잠실타워 같이 이제 삐까뻔쩍하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적으로. 홍콩같이. 네, 홍콩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제 홍콩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자유로운 홍콩 시대처럼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돈을 15만 원 뿌리는 걸 지금 잘 뿌린다고 돈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은 그거 이상한 소리 한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지 않냐. 반대하면 구부라고. 돈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댓글에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잘 써라.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저도 오케이다. 근데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반대하면 무조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참 재주인 것 같아요. 재주. 그거를 막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본인이 마치 다 잘 하고 있는데 괜히 딴지 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뒤집어 쓰잖아요. 돈을 잘 써야 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15만 원씩 뿌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더 부족할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런데 위에를 세게 누르면 옆으로 퍼지겠죠. 이렇게.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퍼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미 이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6억 이하, 9억 이하는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광명, 노원 이런 데 거래량이 거래량이 막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 그 정책 자금 받아서 다 하는 거거든. 지금 일반 주담대는 거의 안 받는데 그 보금자리 디딤돌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갖고 하는 게 6억 이하나 9억 이하만 사야 되잖아. 그래서 그 6억 이하나 9억 이하가 지금 핫한 거죠. 예,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것들 중에서 결국 앞으로 이제 이런 거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 재건축이라든지 초기 재개발이 옛날만큼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물론 나는 안 하겠지만 나는 뭐 안 한다기보다 나는 이제 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주택 전략을. 없는 사람은 미래 가치가 좋은 걸 사야 되는데 개발 이익이 있는 거. 조기 재건축이라든가. 돈이 없으면 새 거 못 사잖아. 조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되는 거고. 초기라기보다는 재개발은 좀 진행이 좀 된 걸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보유세는 작은데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낮은데 5년 지나서 포텐이 터질 것 같은 거 있잖아. 5년 지나서. 빌라다. 4년 지나서 터질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올해 낡은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재개발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보유 부담도 좀 적고 나중에 포텐도 크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데 빌라 재개발 빌라인데 이제 빌라는 또 토지거래 허가도 제외되니까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실입주를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관심 가질만 할 것 같고 아까 그 6억 이하 이제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6억 이하 아파트 수도권에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이제 새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오르는 데도 있다. 분명히 오르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새 보니까 그 페인트 값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50%인가 올랐대요. 인테리어도 가격이.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물가가 오르고 지금 석유 파동이 있으니까 원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의 예전 분양가가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왜냐면 페인트 가격만 올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 가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분양가가 이제 채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석유 파동이 있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듯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6억 이하로 이제 더 이상 집을 질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최소 그게 이제 그만큼 올라가면 이제 물가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 건축비 때문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8, 9억 될 수 있는 거예요.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어떤 잔상이요? 수도가 외곽 가면 뒤진다 이런 게 좀 그치. 있어서 굉장히 좀 맞아요. 신중하고 좀 그쵸.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잘 사야 되죠. 그것도 잘 사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수도권에 이제 구축 말고 신축 위주로 해라. 신축. 왜냐면 신축발은 분명히 있다. 신축발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은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6억 이하로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돈이 없어서 6억 이하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도 안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제 말은 그거예요. 안 사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현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서 또 자산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사죠. 그러니까 잘 사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해야 네.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억 이하, 9억 이하를 누가 사냐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네. 그런 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축도 좋아. 좋고 2년 안에는 그 포텐이 크게 터질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울은 노후도가 계속 높아질 거고 네. 신축에 대한 갈망이 커질 건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다. 그러면은 초기 재건축 있잖아요. 그 사업성 잘 나오는데 사실 주변이 다 18억씩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열심히 밀어주는데 네네네. 그런 데에 6억 이하도 많거든. 9억 이하도 많거든. 그런 거가 크게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한 2년 정도 전에 그 막 노후 계획 도시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돼? 언제 되냐? 뭐 이주 대책이 없다느니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 빠질 거다. 손도 쥐고 안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안 돼도 오르잖아요. 그럼 분당은 그래서 9억 하던 게 지금 16억, 17억 하거든. 작은 집이. 그리고 이제 한 6, 7, 8개월 전부터 이제 평촌이 이제 네. 막 8억, 9억 하는 게 지금 12억씩 하거든요. 그지 이제 그래서 이제 34평은 못 사고 24평도 어렵고 그 더 작은 평수로 사이즈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대전도 난립니다. 대전도 난리죠. 그렇죠. 대전도 난리야. 그리고 뭐 그 크목한에서 목련은 80%래 동의율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저게 전체적으로는 이런 거지. 원가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6억 7억 되는데 좋게 봐도 가격이 18억씩 되니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밀어주는 데 있잖아. 그런 데를 주변 시세가 18억 이상 되는 데면 그냥 무조건 사면 된다. 이게 일반 재건축보다는 확실히 좀 선도적으로 그럼 봐야 되겠네요. 아 근데 그게 선도지구 아니라도 많이 오르죠. 아 그냥 생 초기 그 재건축 분당 평촌은 선도지구 아닌 데가 더 많이 올랐어요. 똑같이 올라요, 똑같이. 시범단지, 선도지구 지정된 시범단지가 있고, 분당도 안 된 데가 있잖아. 가격이 똑같이 올라. 이런 거 있잖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으니까. 지정되는 순서는 있어도 완공되는 순서는 없잖아요. 모른다. 그렇죠. 예. 지정이야 뭐 엄마 아파트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지 뭐 지정되기야. 근데 지금 뭐 다른 데 다 달고 크기만 남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오른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결국 완성품 가격 대비 원재료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시장이 바뀌고 나서의 분당, 여의도, 목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당, 여의도, 목동이 2026년에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 나올 겁니다. 대교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 났어요. 지금 놀랍게도 대교 아파트, 여의도 대교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 받았어요. 그리고 목동하고 분당하고 이제 목동하고 여의도는 거의 동시에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 그러니까 조합 설립 안 된 게 없어요. 지금 싹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속도가 다 비슷하게 빨리 가는 동네가 제일 좋은 거거든. 목동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동은 이제 좀만 지나면 하반기 되면은 엄청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평촌 이런 순서로 가겠죠. 걔네들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의도 사요? 예? 돈이 없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현금이 그래도 한 진짜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20억 아 20억이나 주머니에 다 20, 30억 있잖아. 네.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현금이 만약에 진짜 2억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그렇죠? 2억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2억으로 사실 서울에 있는 뭐 재개발 할 수 있어요. 초기 재개발을 하더라도 완전 초기잖아요. 그런 거는 재건축. 그치. 초기 재건축도 못 사잖아요. 사실 현금 2억으로 어떻게 사요?
현금 뭐 1억 5천으로 어디 사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러면 1억 5천, 2억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전을 사야 되나?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신축은 살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그 얘기인 거지. 맞아. 예, 그렇잖아요. 현금 1억 5천을 어디 사냐고요, 도대체. 1억 5천을 어디 사야 돼요? 서울에 어떤 재개발 사냐고요, 아무리 초기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대부분 생애 최초가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는 서민 실수요자는 60%까지 해주고 네, 생애 최초는 네. 70%까지 해주는데 생애 최초 기준으로 보면 2억을 들고 있으면 6억 5천까지 살 수 있어요. 대출을 DSR이 그 DSR 안 보이 DTI 보지 살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6억대로 해가지고 보면은 경기도 외곽에 가면 신축을 살 수 있지. 대표님은 네네. 그쪽을 네네. 좋게 보시는 거고 네네. 생활도 편하고 좋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냥 눌러 앉을 생각으로 오래 기다리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있긴 있죠. 그치 네. 6억 이하가 네. 상당히 많아요. 네.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그런 데는 이제 평수가 작고, 그죠? 그치. 평수가 그치. 작고,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제 열악한 거고. 그렇지. 열악한 거고. 제가 말한 데는 그래도 34평이고.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고 나쁘다 떠나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짜장 좋아, 짬뽕 좋아하잖아. 나는 짜장 좋아하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는 젊을 때는 고생이 되더라도 포텐이 크게 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도 스타일이고. 맞아요. 근데 당장 살기 좋은 게 당장은 빨리 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취사 선택의 차이인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의 핵심 지역 그리고 광역시의 핵심 지역은 앞으로는 집 사기가 정말 어려울 거다. 맞아요. 돈 모아서 사는 거는 이제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연봉이 뭐 10억씩 되지 않는 이상 맞아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은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외곽에서 여기 신축을 사서 씨앗을 뿌려서 올라오는 전략. 계속 팔아가지고 일시적 일가구 주택 또는 막 계속 비과세 하니까 올라타고 맞아요. 이걸 계속 해야지 이제 가능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이제 망고쌤님 얘기처럼 이제 하나 씨앗을 해서 묻어두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치. 재개발이든 초기 재건축이든 포텐이 크게 터질 것 같은 데다가 맞아요. 해놔야 되는데 재개발은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초기 재개발 이런 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면서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 괜찮은 게 그런 분들이 하나 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 아니면 이제 자신 명의로도 하는 것도 그치. 괜찮아요. 그런 건 자신 괜찮은데 명의로. 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초기 재개발한다? 그럼 나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황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네, 그쵸. 했다가 황금성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게 장단점이 있는 게 어쨌든 수도권 신축 아파트는 황금성은 있거든요. 황금성은 빌라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거예요. 짜장이 좋아, 짬뽕. 저는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이런 거죠.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죠. 또 리스크도 다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34평의 신축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는 원룸이라도 괜찮아요. 혼자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고르는 또 거죠. 투자 목적으로 보면은 서울에 웬만한 그 원룸 오피스텔이랑 수도권의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냐, 아니면 서울 중심에 있는 오피스텔이냐, 요거를 이제 또 따질 수 있는데, 대신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은 내가 출퇴근이 너무 편하거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투자 가치로는 저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오피스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필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원화 시키면 되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해서 월세나 전세 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조정적이 아니니까 실거주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월세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세대랑, 그러니까 실제 거주는 만족하면서도 또 투자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굳이 꼭 안 살아도 된다. 또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되는 거니까 또 그런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일산 구축의 GTX 근처에 월세 살고 집은 서울에 사놓으면 되지. 그렇죠. 여유가 똑같은 거야, 되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근데 서울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니까. 못 사요. 그렇게 안 돼. 갭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재개발 빌라 말씀하시는 재개발 재개발 빌라? 같은 거 하는 그치. 거지. 재개발 그리고- 빌라는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서울에 토 받아서 2년 살고 2년 산 맞아요. 다음에 네, 좁으니까 맞아요. 나가면 돼요. 일산 좋잖아. 널찍하고 교통도 네, 좋고 맞아요. 거기 월세 살면 돼. 월세 살면 돼요. 맞아요. 저도 거기 월세 사는 거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고생은 해야 돼요. 맞아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이거를 불로소득이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자산을 모았던 계기가 뭐였냐면 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초창기 때 빌라 산 거예요. 빌라. 네, 그게 초창. 왜냐면은 그 손이 가던가요? 용기가 용기 나죠. 엄청 용기 필요했을 나죠. 것
맞아요. 예. 근데 빌라를 여러 채 샀던 거거든요. 빌라를. 그래서 그게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답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다 아파트 가격은 폭등한 상태였고 현금은 없고 아파트 살 돈은 안 되고 하니까 빌라를 이제 여러 채 사서 불린 거예요. 초기에 했던 게. 예. 좋을 때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처음 샀던 아파트가 이제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예. 그때 분양가가 7억 8,800. 오. 34평. 그 몇 년도예요, 그게? 2009년도. 오. 2008년도 9년도. 근데 간도 크다, 2008년에. 예, 예. 근데 그때 2009년도에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미분양 25평이 7억 8,800 똑같았어요 분양가가. 그러니까. 잊질 않으시네요 그거를. 있지 않지. 너무 왜냐면은 여기 계약하고 나서 바로 미분양이 났으니까. 그래서 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포레미안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일단 와이프는 반대. 왜냐면 25평이고 우리는 34평이다. 그다음에 그땐 강남에 뭐 굳이 뭐 가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거기가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25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40억이에요, 40억. 당사는요? 당산 18억. 20억 차이나 20몇억 차이나. 아 20억. 대표님은 가고 싶으셨어요? 난 가고 싶었지 아, 사실은. 다시 팔고라도? 나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 4천만 원, 계약 5%, 포기하고. 네, 5천만 원. 그래서 근데 설득이 안 되더라고 그때는. 할까 말까 했던 놓쳤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럼요. 저는 네, 많았었던 거예요. 저는 많았었다. 그러면 그게 퀀텀 점프 계기셨던 거예요? 아니요 이제 빌라 사서 이제 아파트 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마곡에 당첨된 거잖아요. 마곡 아파트. 아니 똘똘 모아갖고 사셨을 거예요. 그쵸, 그거 샀죠. 근데 어떻게 어. 마곡을 또 청약을 넣었어요? 미분양. 아니요 그 마곡은 13단지가 민간 분양은 또 1주택 다주택 상관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5년도니까. 2015년도. 그래서 이제 거의 당첨이 됐죠. 거기 8대1이었는데 경쟁률이. 그래서 피 붙여가지고 아니 그래서 마곡 갔잖아요. 입주했잖아요. 아. 당산동 팔고. 당산 팔고 당산동 팔고 마곡 간 거잖아요. 그 마곡. 완공되고 나서 들어가셨어요? 들어왔죠. 거기서 딱 2년 거주했잖아요. 2년. 2017년에 완공돼서 2019년까지 딱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곡에서 또 어. 오신 거예요? 강남으로 왔잖아요. 마곡에서 2년 딱 거주하고. 아 바로? 2년만 딱 하고 왜냐면 비과세 채워야 되니까.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로 할 거지. 거주주택 비과세. 왜냐면 그때도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다주택자였으니까 마곡 팔 때 비과세 받았다고. 왜냐면 거주주택 비과세. 딴 거 다 주택임대 사자 있으니까. 딱 2년만 채우면 되잖아요. 2년만 실거주하면 되잖아요. 실거주. 그러니까 2017년도에 사서 2019년도에 팔았다고요. 딱 2년. 실거주해서 2년. 그래서 비과세로. 거주주택 비과세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재건축 아파트 샀고 그때는 이제 토지 거래가 아니니까 전세 갭투자 하나에 전세 낀 걸 산 거죠. 그게 음마. 그쵸. 그렇게 된 거죠. 2019년도에 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다른 거 이제 짤짤이 하는 거죠. 짤짤이 여러 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오피스텔도 사고 전포경영 주택도 사고 전포경영 택지 알죠? 전포경영 택지 그거 사는 것도 샀다가 팔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제 사고 파는 거 있고 이제 메인은 이제 그렇게 하죠. 메인 그러니까 큰 줄기는 그렇게 갔다. 그 안에 이제 자질구레한 이제 장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샀다 팔았다. 그렇지. 그 몇 개 알잖아요. 근데 큰 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로 해서 당산동에 아파트 사서 마곡 갔다가 강남 온 거예요. 그렇게 딱딱딱. 당산 마곡. 그렇게 딱 그렇게 큰 줄기는. 근데 그다음에 청년 망고쌤. 저는 뭐 빌라는 처음에 안 했고 그 연끌해가지고 성수동의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를 샀죠. 성수동. 2천만 원으로 1억 8천 얼마짜리를 샀죠. 몇 년도죠 이게? 몇 년도? 2003년에. 와,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 망대리 시절입니까 망대리? 아니 사원 샀는데 뭐, 지금 차고 나면 오르는 거야. 근데 많이 안 올랐어. 한 6, 7천 정도 올랐던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큰 그 돈. 나홀로 아파트였거든 그게. 나홀로 아파트였고 그 지금도 많이 올랐죠 거기. 지금 나홀로. 10억 얼마 10억 넘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집만 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철공소였고 지금은 갔더니 우리 집만 아파트고 나머지는 다 힙한 데로 바뀌었더라고. 야,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나 막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새까만 소리만 들렸거든. 이제 그거를 사고 이제 그거를 팔기 전에 이제 또 마장동이라고 있어. 마장도 알죠. 마장동 성동구에 마장동에 또 갭 투자를 했죠 신축. 왜 마장동이? 아니 뭐 근처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샀죠. 아파트는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장동을 그 성동구를 팔고 마장동을 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빌라를 안 사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 재건축 맞아요. 재개 그뭐 뉴타운 하면 맞아요. 난리도 아니고 맞아요. 안 사면 이상한 사람이었거든. 그몇 년도? 2004, 5년도 말씀하시죠? 아니 그게 이제 6년도? 그 6년도, 금융위기 7년도? 오기 직전에. 2007년도. 그치 그때부터 엄청났잖아요. 난리였구나. 그래서 이제 맞아. 빌라를 몇 개를 샀어. 그 제일 많이 때려박은 데가 이제 천호동에 천호 뉴타운에 때려박은 거야. 사업성만 계산해가지고 사업성이 되게 좋았거든. 지분 쪽 얘기가 전혀 안 돼 있어갖고 그때 지분 쪽 얘기가 어마어마했잖아. 맞아. 그리고 새 살면서 막 상가주택 살면서 막 이렇게 때려박았는데 내린 거지. 하염없이 맞아요. 내리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팔고 아파트로 갈아탄 거예요. 그치. 예. 그래서 그때 그게 해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짜증 진짜 나요.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그 한동안 커피숍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걸로 투잡, 쓰리잡, 미스터 도넛. 요즘처럼 공간대요 이런 거 막 그런 거 하려고 막 따라보고 막 대부업 빨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투잡, 쓰리잡 막 이러면서 폰데링 탈수. 폰데리 탈수로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바야흐로 또 캡투자의 시대가 또 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캡투자 몇 개 하고 결정적으로 언제 뿔렸냐면 2016년, 17년에 재개발에 눈을 뜬 거지. 그때는 재개발을 몰랐거든요. 초기 재개발 그냥 이제 빌라 사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그때는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난 거에 눈이 뜬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거래가 안 되고 아무도 안 팔리는 거지. 그래서 딱 인천에 딱 갔는데 그때 아니지. 신촌 그랑자이가 그 피가 5천. 매매가 1억 이랬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그런 거를 이제 눈을 뜨는 거야. 그래갖고 그 길 샀어야 했는데 그 길 안 사고 인천으로 간 거지. 샀다는 줄 알았어요. 안 사고 인천으로 갔어. 인천으로 갔는데. 약간 그거 반프랑 비슷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에서 구역마다 하나씩 다 샀어. 관리처분 인가 이적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뭐 부평, 주안. 그렇지. 부평 주안부 부평구에 처음에 꽂고 그 다음에 부평구 옆에다 꽂고 주안으로 가가지고 구역마다 하나씩 다 샀어. 했는데 그때는 1년 지나면 일반 세율 될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1년 지나면 맞아요. 팔고. 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그치. 3천만 원 투자해서. 박근혜 정부 때. 그치. 내 돈 3천만 원 넣고 박근혜 팔 때 정부. 되면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하우스포 때문에 그치. 집값이 되게 정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활성화 시키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약간 세율이나 이런 거를 좀 손봤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마곡 미분양 난 거 사면은 5년간 양도세 면제 맞아요. 이런 것도 그게 있었고. 그게 2014년도. 그래. 2014년도였어요. 그럴 때 어쨌든 그것이 1년짜리로 사팔 하다가 인천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간 거야 또. 입주권. 지방이요? 지방. 지방 재개발? 지방 재개발을 하는데 울산하고 구미가 대박 났는데 4천만 원 넣었나? 근데 지금 피 3,800, 2,700 주고 샀는데 나중에 4억 받고 나왔죠. 2년 뒤에. 야. 그리고 울산도 B04구역 있나 이름이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도 피공사 알아요. 네. 피 한 2억 정도 붙여서 나오고 내가 산 거보다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지방에 구미는 입주권이었고 창원, 그다음에 포항 이런 데 대장 아파트들 있잖아요. 효자동 풍리마이원부터 해가지고 천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테라비아타라고 그런 거 갭2 뭐 3천, 6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몇 억씩 올랐죠. 그렇게 해서 지방에 쫙 하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둔 채로 서울에다가 이제 성동구에다가 집을 하나 2018년에 성동구에 집 사고 인천 재개발이랑 지방 한 거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러면 그 포인트가 인천 재개발이었죠. 재개발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인천 재개발이랑 갭2였죠. 갭. 그러다가 이제 지방 투자 눈 떠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방이 한 3개 산단 말이야 가면 꼭 대장을 2개 사는데 꼭 막판 이상한 거 샀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팔았어 다 팔았는데 투자금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세 번째 거가? 그 세 번째는 이제 막판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 이렇게. 네. 근데 나의 그때는 생수기나 치산 이런 거는 절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물려본 적이 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이었잖아 옛날에 이름이 맞아요. 지산이. 네, 그리고 맞아요. 생숙은 호텔 분양이었고. 맞아요. 호텔 예실 있잖아요. 분양. 이름을 이렇게 맞아요. 포대가리만 한 거잖아. 나는 봤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그치. 네, 그랬죠.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정리를 이제 했는데 정리를 싹 하고 뭐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고 걔네들이 한 3개 남았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죠.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동대문에다가 20억짜리 하나 딱 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고 요즘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걸 일시적 1가구 주택을 만들려고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호시절에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호시절?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다주택자가 투자에 유리한 시절이 있었어요. 다익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캡 투자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었어. 2000년 중반에는 빌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었고 2010년 이럴 때는 캡 투자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주택자가 불리하잖아. 그래서 이제 점점 똘똘한 데로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1주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고 잘. 지금은 똘똘한 채로 가는 게 막.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이제 지금 다주택자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약간 투자 스타일이 약간 혼종이었던 것 같아요. 혼종. 그러니까 그쵸. 뭐냐면 돈 되면 하는 거지. 돈 되면 하는 거고 이제 트렌드 맞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실거주도 중요하다. 그럼. 실거주도 만족하는 다주택자가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과 서브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메인은 메인대로, 서브는 서브대로 그런 전략으로 하는 거 좋은데 대부분의 이제 갭 투자자들은 거의 이제 메인보다는 서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메인이 없는 거예요. 메인이 항상. 그러니까 내가 쉬고자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정리해서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메인과 서브를 지금은 좀 혼종해서 쓰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이게 투자를 이렇게 막 해보니까 네.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아무리 잘나도 서울이 내리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장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래서 뭘 할 거냐는 정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때마다 돈을 계속 찍기 때문에 좋은 게 있는데 이제 개수를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줄이는 시간이라 맞아요. 오르는 것만 또 많이 오르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좋은 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일반 세율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제 공시가격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보이스 많이 안 나오게. 그치. 그렇게 하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해요. 그것도 방법이죠. 뭐. 재개발.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초기 재개발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몇 군데 마음속에 두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끄고 고기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비슷한 연배이신데도 이 투자의 루트가 스타일이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요. 그렇죠. 네. 저는 청약도 많이 했어요, 사실. 너무 신기해. 청약도. 청약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와. 아니, 그러니까 청약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고 그냥 당첨된 적은 있지. 그냥 그 평택에 이런데 막 투자용으로 청약을 뭐 주로 하진 않고 그 남들이 하니까 한번 넣어보긴 하고 뭐 이런 거 정도였지. 청약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용이님 있잖아요. 네. 되게 공감해요. 월용이님. 그러니까 월용이님의 청약 전략이 저도 이제 많이 썼던 전략이어서 엄청 공감하기도 하거든요. 되게 많이 당첨됐던데요. 진짜. 월용이님? 전략적으로 해서. 월용이님? 예. 저도 사실 10번 됐어요. 청약으로. 신기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 청약도 잘만 하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또 청약만 하신 분도 있어요. 나는 이제 청약이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내 주변에 청약하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 청약 언니들 있어. 언니들 와갖고 오빠 요즘 뭐해? 뭐 이런 거 하나 해? 막 맨날 이런 애들 있어. 그러면 걔들이랑 다니면 너무 재밌어. 또 막 재밌잖아. 근데 안 해. 왜냐하면 야 이거 어떻게 파냐? 피해 얼마 붙었는데 1억 붙었어. 어떻게 매수자 부담으로 하는 거야. 막 그러면 뭐 금고에 현금을 넣어놨네. 뭐 66%를 매수자 부담 어떻게 하네. 막 다운을 쓰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나는 다운 계약 한번 써가지고 호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예전에 많이 했지. 예전에는 이제 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도 그 다운계약서 있게 하는 건 아니고 세금 내고 예전에 또 분양권이 일반 세율이어서 이제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66%를 내고 어떻게 하냐 나는. 그리고 저는 청약해서 아예 갖고 가요. 가서 이제 등기하고야 2년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전 대신에 조합원 분양을 좋아합니다. 입주권은 이제 그치. 중과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중과 규정이 없어요. 입주권은 이제 그거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그렇지.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나 몰랐는데? 나랑 같이 다니자니까. 나는 그래서 그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철거되면은 종부세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땅이니까 안 나오고 좋아요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 몇 년 사이에 그 잘 봐보면 구멍이 엄청 많아. 이런 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죠. 왜냐 알면 또 바뀔 거거든. 그렇죠. 구멍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려고 많이 들어가죠. 망고사의 명언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해? 그래. 그거 이제 그때서 이야기한 거는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고 오늘 고기 먹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젊은 친구들 우리가 호시절을 겪은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제가 투자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아유, 그쵸. 아무도 안 2004년도에 뭐 유튜브가 있어, 뭐 책이 있어. 스마트폰도 없어. 경매책만 있었지, 경매책. 경매책. 그다음에 근데 저는 알아서 이거를 제가 몸으로 직접 다 겪으면서 이제 다 몸빵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그렇잖아요. 그 누가 뭐 선생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 뭐 강의 시장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많이 활성화돼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두 진짜 번째는 복 받은 거지, 그 사람. 요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제가 보니까 여전히 저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런 기회들이 왜 없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럼요. 뭐 예로 진짜 2023년도 초나 그때 잘만 선택했던 분들도 한 10억, 20억 오른 것도 많잖아요. 최근에. 아니 근데 그 큰 돈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만큼 올랐고 적게도 뭐 2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 2억, 3억 한 사람이 6억, 뭐 7억, 8억 오른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난 지금도 충분하다 생각하거든. 네. 근데 사람들이 잘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었지 막 이런 이야기 막 한다니까. 청약으로 서울 당첨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수도권은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브를 해서 그러니까 메인 서울을 하나 사고 어차피 비주증적은 뭐 이렇게 뭐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들. 근데 지금은 또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받으면 존전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서브 전략으로 이제 수도권부터 올라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오히려 더 활용하실 만하다. 왜냐하면 또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당첨돼도 이제 완공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계약금만 준비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서울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울만. 그러니까 수도권 핵심 지역 중에서도 잘만 찾으면 또 돈 되는 게 보인다. 그래서 월용인님도 그런 전략으로 강의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그런 내용이 또 저희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쓰고 싶었던 내용이긴 한데 또 워낙 그 전문가를 잘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청약 전략을 하면 좋을 때 서울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강남만 하려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일 게 뭐냐면 틈새를 좀 보셔라. 틈새를 보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청년한테는 틈새가 잘 안 보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도 몸빵으로 했잖아요. 몸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빌라 시장부터 쳐다봤던 것처럼. 최 대표님이나 나의 20대 때는 네. 이렇게 막 재테크라는 게 진짜 수요가 폭발했던 시기예요. 뭐 텐인텐 이런 거니까. 그치, 그쵸? 텐 그것도 폭발했던. 있었고. 근데 그게 시대적인 환경이 IMF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나라가 망할 수도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종신고용이었어요. 호봉제 그랬는데 이게 통계로 18%가 잘렸대요 회사원이. 그러니까 이게 평생 직장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그 카드도 만들고 다크법을 엄청 맞아요. 했잖아. 맞아요. 노무현이랑 김대중이 했잖아. 맞아요. 돈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망한 데가 많으니까 경매 배우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때 자각을 하고 이제 재테크라는 걸 폭발적으로 하는데 딱 보이는 게 부동산 아파트였지, 제일 처음에. 아파트가 너무 자고리도 몰랐어요, 진짜. 뭐냐, 5천만 원씩 올랐어, 일주일 사이에. 그럼 지금, 야, 5천만 원, 3억짜리가 5천씩 올랐다니까. 맞아요. 미쳤다니까, 그때.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뭐 청약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한데 나는 사실 비과세는 몇 번 안 해봤고 그다음에 청약은 통장 있어요. 우리 딸내미도 통장 있어. 근데 생각을 거의 안 해봤어. 나는 그냥 그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파고 있는데 이제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달라도 그 시장 내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거를 만들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서 파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요즘에는 여러 개를 못 하니까 싼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당신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훨씬 빨리 올라가니까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맞다. 빨리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시드머니를 만들든 엄마한테 뺏어오든 빌리든 해갖고 연끌해서 무조건 사야 된다. 작은 거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작은 걸 어떤 걸 살 거냐 이런 거는 좀 조언을 받으면 되겠죠. 예, 뭐 최진근 대표님도 컨설팅도 하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거는 공부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최초의 세팅을 뭘 하느냐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다 나는 생각하거든요. 첫 그쵸.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그쵸. 첫 투자 망하면 진짜 되게 힘들어지고요. 사실 초반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니까. 그죠?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잘 잡으시고, 뭐 세팅을 잘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일단은 종잣돈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종잣돈을. 왜냐면은 종잣돈을 일단은 1,000만 원부터, 그다음에 1,000만 원 모으면 3,000만 원. 3,000만 원 모으면 5,000만 원. 5,000만 원 모으면 1억. 그치. 1억 5천, 한 이 정도 돼야지 또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 모아는 연습을 하면서, 근데 모으는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또 그랬거든요. 계속 모의 투자하는 거예요, 모의 투자. 내가 저기 사면 어떻게 됐을까? 저기 사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계속 모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도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아파트 샀으면 한 1억 정도 올랐겠네. 저 아파트 샀으면 5천만 밖에 못 올랐겠네. 그러면 그 차이가 뭐일까 과연? 왜 저긴 1억 오르고 여기는 5천만 밖에 못 올랐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돈을 모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이제 빌라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해서 이제 빌라를 이제 막 이제 다주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싹 정리하고, 근데 이제 또 고점도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거품인 것 같다. 이제 싹 팔고 이제 아파트로 갈아타야겠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운이 좋았어. 운도 된 좋았어요. 것도 있고, 맞아요. 막 그런 운도 거- 좋았어요.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이제 아파트로 이제 한 거고, 또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뭐 오피스텔도 사고, 정포경영 택지도 사고, 지방 아파트도 사고, 수도권 아파트도 사고, 이제 그게 서브로 이제 계속 하면서도 또 메인은 또 내가 갈 집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청약도 하고, 계속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강의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투자로 번 돈이 훨씬 더 많긴 해요, 진짜로. 왜냐면 강의로 이쪽 앞받기보다는 투자로 번 돈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를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맞아요. 시기에 좋은 시기를 운이 좋았어요. 알고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맞아요. 좋은 거를 샀을 때 좋았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샀을 때는 안 좋았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잘해야 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를 잘해야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사실 네. 운이 좋아야 되는 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제 대표님도 있고 뭐 이렇게 망고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진짜로. 20대 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했죠. 아니, 우리는 혼자 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도였거든. 근데 맞아요. 열심히 다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솔직히. 근데 이제 혼자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강의 선생님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라인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라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그런 트렌드를 너무 그게 추종이 되는 건데.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근데 이게 혼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하지가 않아. 자기 주관이 딱 있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좋은 게 개성이 있어요, 투자가. 막갈라 그죠. 하는 것 같아, 자기 스타일.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하나만 하다가 원투리 투, 이제 조금 효율 안 좀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게 그 이제 한 어디서 이제 배운 애들은 딱 그치. 그 틀만 딱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못 체크하고, 벗어나. 이거 그치. 체크하고 이거 체크하고 이거 이렇게 투자. 근데 투자라는 게 그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예. MZ가 살아온 맞아요, 인생인 것 같아. 맞아요. 답을 정해주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답답한 거냐고요. 이게 근데-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머리가 열리려면 많이 깨져보고 그렇죠. 좋은 사람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잖아.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머리가 열릴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열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또 심하게 또 한번 망가지고 나면 또 다시 또 그거를 이기고 태어나고 이랬잖아. 그런 과정이 몇 번 반복돼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꼭 그렇게 안 깨져도 돼요. 안 깨져도 꼭 깨져봐야 알아? 그건 아닌 거 아니 같아. 깨지는 정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폰데링 인형 쓰고 싶지 않은데요. 뭐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넛 가게 열고 싶지 않은데. 아니 나도 소금빵 안 할 거야. 그런 것처럼. 아니 내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맞아요. 비싼 수업료 낼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 약간 타산지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왜 실패했는지를 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하죠.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본인들의 이상은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조율해야 돼요. 그런 분들도. 근데 다행인 거는 요즘 분들은 이제 현실을 그 4050보다는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 메타인지라고 그러나? 네네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4050 내 친구들도 보면 이상에 젖어 있어요. 올바름, 공정, 정의 이런 거 막 맞아요.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답답해. 뭐 먹고 살만하니? 막 이렇게 기분한단 말이야. 일단 배가 불러야지 뭐 마음의 양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지.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는 거를 다 이제 뭐 영거리니 뭐냐면서 터부시하잖아요, 나라가.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 잘 잡고 나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습관이 이제 빚을 내면 일단은 이자 내는 돈 빼고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생활 자체가 달라져. 맞아요.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계속 월급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건데 뭔가 해결해야 하고 뭔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리고 청년들은 대출 많이 해주잖아.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그 내 집 마련이
그 적폐는 아니잖아요. 내 집 마련이 뭐 그쵸. 적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또 국가에서도 장려해야 되는 건데. 한 채는 괜찮죠. 비거주는 또 적폐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그거를 자꾸 적폐로 하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니까 이제 헷갈려하시는데 사실 내 집 마련하는 거는 그쵸. 다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집 마련은 근데 이제 내 집 마련 할 때 이왕이면은 좀 더 좋은데 그렇지. 이왕이면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좋을 때 그렇지.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찾는 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을 진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도 더 찾아서 공부해서 하면 좋죠. 이왕이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공부해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적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혼동하고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네.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로 사람이 갈리더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아, 그러면 회사도 다니면서 이것도 해야 되는, 네.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긴 싫은 거지, 그냥. 하기 싫고, 그냥 그 오르는, 배 아픈 거지. 하긴 싫으니까 이 새끼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로 그리고 갈리는 이제 것 같아. 저주하는 거고, 아, 저 나쁜 놈들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전자는 별로 없어.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20대 때 막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이 생기면은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뒷바퀴 앞바퀴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그치. 자산을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럼. 대신에 이제 왜냐면 평생 월급쟁이로 해봤자 너 노후에도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뭔가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20대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최근에 이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네 얘기가 맞았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 왜 저런 얘기를 할지 벌써부터 취업부터 한 애가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없죠. 왜? 리스크를 안 졌으니까. 맞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안 지고 투자를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20대 때 했던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택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좋은 이야기고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 그래. 이게 이야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돼. 그죠? 예. 어떤 일이? 티. 예를 들면 네 인생을 바꾸려면 뭔가 이렇게 뭔가 인생을 바꾸려 그러면 뭐 이렇게 계기가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 이것만 하면 큰 돈 벌어. 이렇게 꼬시더라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뭐 다 괜찮아 뭐 이런 거잖아요. 괜찮아요. 네 잘못이 가만히 아니야. 있어도. 취업이 되는 그러니까. 세상이 돼야지. 그런 거.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올바른 세상이지. 미친놈들이지. 그런 근데 세상이 어딨냐고. 나는 이제 이런 앞으로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사회 현상에다 감정을 넣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몇 명이 소수가 점점 더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 생각하고 돈도 많이 벌 거라 생각해요. 점점 앞으로 갈수록 그게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보면. 점점 1%가 10%가 세상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1%가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러면 그 격차가 벌어질 건데 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지를 고민하지 않고 뭔가 저 사람들한테는 나쁜 뭔가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치. 본인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거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는 사탕발림 얘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셔라. 속지 말아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당신 인생 책임질 거 아니다. 물론 저희도 책임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집 사는 게 결코 그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이왕이면 더 좋은 집, 이왕이면 더 가치가 오를 집을 잘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기회는 언제든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그런 기회를 좀 잘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길고 정권은 짧고 요즘은 또
대통령은 빨리 바뀌는 추세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집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 건가 생각해 보면은 뭐 서울의 대도시에 좋은 데는 아마 많이 올라 있겠죠 다른 데보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월급이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거고 그게 당신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사도? 그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하죠. 어쨌든 서울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집값은 경제 위기가 없으면 잡을 수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